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가지급금이 없는 법인.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예를 가지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아마 그 재무상태표가 차변에 자산 37억, 대변에 이익잉여금 36억, 자본금 1억 해서 37억이 이제 대차 평균해서 자산과 자본이 될 거예요. 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법인을 이제 내가 그만 폐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사업도 이제 오래 했고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고 근데 자녀는 미국에서 유학하느냐고 뭐 회사는 안 물려받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 폐업하려고 해요. 아마 쉽지 않을 거려. 아니 저희 거래처 분도 네. 있을 것이고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잖아요. 가장 아까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거는 상여로 하는 것보다는 전액 배당을 하는 게 세금이 네. 더 싸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아까 36억에 대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16억이에요. 즉 오늘 폐업하려면 16억을 내고 나머지 이제 자본 감자해서 청산하면 끝나잖아요. 16억을 내라고 해서 그 16억을 내고 폐업하시는 대표님을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정리해서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고 그럼 이제 재무제표가 이렇게 되겠죠. 네. 자산은 이제 현금이나 뭐 보통 예금이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폐업 신고는 안 하고 그냥 내비둬요. 그러고서는 이제 매년 내 생활비 한 1억, 뭐 자동차 차량 유지비, 뭐 복리 후생비, 뭐 친구들이랑 뭐 골프 치러 가는 거 접대비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한 1억 쓰고 급여로 1억 찾아가고 그래서 2억씩 매년 적자를 내면서 36억을 이제 법인을 유지하죠. 네? 그러면서 맨날 이제 법인세 신고하죠. 근데 세무서에서 요거를 오케이 할까요? 아니 뭐 오케이를 하고 안 하고가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쵸. 네, 달리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게 저는 사실 아시잖아요. 그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네. 폐업을 못하고 네. 어쩔 수 없이 들여다 보면 문제 소지 분명히 있죠. 많죠. 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쌓여 있는 데에 비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 안에 유동성 자금은 많지 않은데 들고 나올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또 그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도 아니, 있고요. 그거는 이제 좀 뭐 둘째치고 네, 네. 자, 예를 들어 37억이 전부 다 이게 보통 예금으로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억을 세금을 내고 폐업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드물 거고. 당장은 그쵸. 못하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급여 1억 타가고 차량 유지비 뭐 네. 부인이랑 뭐 맛있는 거 사 먹는 돈 뭐 갖다가 전부 다 회사의 비용으로 계산하면서 이익잉여금을 차감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회사가 저는 많다고 봐요. 근데 거의 대다수예요. 이 사례에서는 세무사님 말씀 이 사례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매년 성과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의 유형이 급여와 배당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사업화하지 않으면서 경비를 처리하는 것은 업무무관 경비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테고 네. 근데 이걸 배당으로 지급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리스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 이 사례는 그런 지분 구조나 이런 것들이 배당으로 하기엔 적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을 근데 넣어놓으신 거죠? 이제 이렇게 배당으로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생각을 안 하죠. 기업 대표님들이 네, 대표님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내 생활비를 배당으로 찾아와서 이제 생활을 하려면 소득세를 내고 일단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 급여로 찾아오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아까우니까
자기 생활비, 골프 치는 거, 뭐 하는 거 전부 다 회사의 경비로 털어서 조금씩 없애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법인세법 19조 내용 그 법인의 성분 범위를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거기 19조 2항에 보시면 손비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만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밑에 네. 맨 밑에 있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네, 이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돼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인 폐업 상태예요. 봉급을 받아가요. 자, 그 봉급 사업과 저는 무관한 경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자, 송금 불산입을 해서 상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상여는 아니고 왜? 이미 소득세는 냈으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겠죠. 그러면 송금 불산입한 그것만큼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결손금으로 공제하거나 이런 것들만 방지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경비 예를 들어서 뭐 차량 유지비, 접대비, 뭐 복리후생비 다 계상했던 거 그런 것들은 상여 처분하고 소득세를 추징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리스크가 아마 이런 것들이 개인 옛날처럼 세무공무원이 사람이 서류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했을 때는 이거 대부분 누락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컴퓨터 얘기를 하신 거군요. 네. 시작할 때. 네. 아, 이거 그렇죠. 대부분 이거 손 못 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처리하는 업무도 많아서 나 오늘 10시까지 야근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폐업했는데 저 어디에 이 서류가 꽂혀 있는지도 모르는 실질적인 폐업법인을 내가 찾아가서 뭐 분석하고 할 세무 공무원이 있을까요? 이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컴퓨터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세 신고의 전자신고 비율이 거의 96~7%에 이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은 빵원인데 판관비는 2억씩 매년 10년째 이렇게 가고 있으면 코딩 조금만 하면 이거 바로 튀어나오는 아이, 그럼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뭐 세무서 입장에서는 뭐 1, 2년 정도는 그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을 수 있어서 뭐 경비 추가적인 결손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추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네. 주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문제 삼으면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래처를 못 들었다 네. 라고 아니, 주장하겠지만 그거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여지기 힘들죠. 그것도 1, 2년이죠. 네.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네.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 대표님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쵸.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는 걸 그런데 그 60년대생 아까 네. 5, 60년대생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람이 서류를 갖고 업무를 처리하던 시대에서는 통하던 방법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안 통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요새 새로 법인을 신설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이렇게 지금 AI로 바뀐 이 시대 이후의 법인을 설립하신 대표님들은 이게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 나와 별개의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데 또 예전에 사업을 하셨던 대표님들은 이거 내 회사인데 내가 돈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요거를 모르고 계시면 정말로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그런 위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대표님께서 아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는 그만두고 싶어요. 회사는 그만두고 싶은데 이번에 자녀가 이제 뭐 이렇게 사서 이제 그 회사를 정리해서 자녀한테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싶은 거예요. 요 회사를 정리해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부모님은 대표님은 뭐 다른 거 먹고 살 자산이 좀 있고 요거를 정리해서 자녀한테 집을 사주는데 요 돈을 주겠다. 자, 그거를 이제 제가 생각해서 이게 만든 겁니다. 자, 이익잉여금을 이제 첫 번째는 대표님이 전부 다 배당으로 갖고 와서 그거를 자녀한테 현금으로 주는 거죠. 자녀한테. 그러면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 증여세는 자녀가 낸다고 가정을 네. 하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요 37억 이제 이익잉여금은 36억이고 1억은 이제 감자해서 원래 네. 자본금이고 그래서 총 37억이 되는데 이거에 따른 아까 36억에 대한 배당이 16억 1,400만 원이 나오고요. 아까 처음 뼈에 계산했듯이 그 숫자 그대로 갖고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37억에서 16억을 뺀 2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면 6억 3,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 납부세액은 16억하고 6억하고 해서 22억을 납부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 손에 남는 돈은 14억이 남아요. 즉 37억짜리 회사를 정리해서 자녀한테 주면 자녀 손에 14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률이 세금이 60%예요. 23억은 그냥 국가로 귀속이 돼버리네요. 네. 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큰 아들이죠. 내 자녀는 둘째 아들이고 국가가 장남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장남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이제 다른 방법을 동원해 본 거예요. 동일한 결과를 갖고 올 것인데 어떻게 한 거냐면 아까는 대표님이 배당을 받아서 그 현금화 한 다음에 그걸 자녀한테 준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주식을 몽창 100% 증여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리고 자녀가 회사 돈을 빼쓰는 거예요. 회사 돈을 빼쓰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가액이 37억이 되고요. 네.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13억 2,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녀한테는 총 23억이 가게 된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꼭 하나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증여를 받고 그렇게 하면 자녀가 이제 대주주니까 주주니까 그걸 다시 배당으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감자를 해서 네, 뺀다. 감자를 네.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또 자녀가 소득세를 또 배당으로 갖고 오게 되면 세금이 아까 부모님이 가지고 네. 더 많아지고 그렇게 안 하고 증여를 받은 즉시 시가가 변동되기 전에 전액 감자에서 회사를 청산해 버리겠다 이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되면 자녀의 청산 대가로 받는 감자의 대가로 받는 금액과 그 자녀가 증여로 받은 거니까 그 취득가액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의제배당으로 볼 소득이 없죠. 네. 그래서 세금을 낼 게 없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13억 2,500만 원의 세금만을 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총 세부담률이 아까는 60%를 국가가 가져갔는데 요번에는 국가가 36%를 갖고 가고 자녀가 23억이 남아요. 자녀 손에. 네. 아까는 14억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23억. 그래서 9억이 더 갑니다. 자녀한테. 네. 요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어떤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때 순서를 바꾸거나 또는 형식을 바꾸면 네.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이거야말로 네. 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증여 받은 후 바로 감자하는 것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모르면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최고로 세금을 적게 내매도 불구하고 36%의 세금을 내는 거는 그러니까 이 36%의 세금은 어떻게 보면 절세 컨설팅을 동원한 거잖아요. 절세 기술이 동원된 거죠. 네,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36%의 세금을 부담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아까는 이제 자녀가 집을 이제 사는 경우인데 그게 아니고 아마 세무사님도 거래처 나가 보시면 그 거래처에 그 대표님 자녀분들이 나와 있는데 많지 않습니까? 많죠. 많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이세무사,
이거 나 아들이 이제 뭐 사무실 나와서 일하고 있으니까 뭐 이 회사 아들이 그냥 이제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물어요. 이제 그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의 주식을 자녀한테 그냥 다 증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회사를 일반 증여로 세무사님 부수하신 거죠? 그렇죠. 특례 이런 거 아니고. 네.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는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 있는데 아까 37억이었잖아요. 37억. 그런데 사실 이 37억은 회사의 어떠한 자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니까 이 재산을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증여하고 예를 들어서 16억을 세금으로 갖고 가버리면 자녀는 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주식만 주고 자녀한테 추가적인 부담이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자녀가 이 주식을 받고 낼 증여세까지 같이 증여해야 돼요. 대납액에 대한 증여가 또 있겠네요. 네. 네. 자녀가 낼 증여세를 같이 증여해줘서 주식은 자녀가 증여받고 이 전체액에 대한 세금은 현금 증여받은 걸로 세금을 납부하고 그래야 자녀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게 7번의 표인데요. 요 사례에서는 뭐 뭐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가중 평균하지만 뭐 수익 가치를 계산하려면 또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제시해야 돼서 일단 자산 가치만 갖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가액은 37억인 거고요. 자금 출처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계산해서 주식과 동시에 증여세도 증여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 동그라미 4번 제가 지금 또 밑줄 긋는 부분이 요 총 지위 금액이 증여세와 증여하고자 하는 주식가액의 합입니다. 그거를 네. 구하는 산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37억짜리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 62억을 증여해야 돼요. 그걸 62억을 검증해서 계산해 보면 증여세가 25억이 나오거든요. 즉 따라서 증여세 25억과 주식 37억 요 두 개를 합치면 아까 계산한 증여총액 62억이 나와요. 즉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회사 36억인 회사를 물려줘서 자녀가 그 사업을 영위하게 하려면 지금 증여세로 25억을 납부하셔야 돼요. 대표님께서 아주 쿨하게 뭐 당연하지 국가가 그럴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단순히 지분을 넘겨주는데 네. 또 이만큼 현금 유동성이 있으신 해야 분들도 돼요. 없으실 네. 거고 이런 현금을 이만큼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하실 만한 대표님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극단적인 가정이죠. 한 방에 이렇게 아니, 근데 사실은요. 한다라고 하면 극단적인 가정이 아니지 않나요? 이게 사실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니, 물론 이제 이게 네. 승계나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절세의 기술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렇죠. 네, 그랬을 통으로 때 넘겼을 가정인 때 거죠. 네. 가정이라고 네. 봐야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대표님이 그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 상속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세금의 종착역은 상속세거든요. 근데 상속세는 평생의 자산 축적분에 대해서 일시에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뭐 상담을 하다가 보면 그 최악의 상황, 네. 야 그거 뭐 너무 심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최악의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쵸. 무서운 세금이죠.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증여 같은 경우는 안 하면 그만인 건데 상속은 우리가 발생하면은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안 할 수가 선택할 수가 없는 세금이어서 네. 요거는 저도 안 좋은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정부가 그래서 동시에 오는 상속세 네. 피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금방 이정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라는 건 내가 시기와 양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네. 이거 해도 이 정도의 세금은 내가 내고 하겠다만 하는 것이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속은 그게 아니죠. 허락받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화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좀 검토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에도 몰락을 받았거든요. 네. 즉 예를 들어서 이 주식 평가니까 37억이에요. 그렇게 하면 세금이 16억이 나와요. 그럼 16억을 주식으로 국가에 납부해요. 주식을 국가에 납부해요. 근데 국가가 주식을 이제 받으면 가끔 기재부에서 전화 옵니다. 뭐 이렇게 옛날에 몰락 받은 거, 저 배당하세요? 기재부에 전화 오는 거 받아보셨어요? 전화 와요. 제 자문업체에 받아봤어요. 그죠? 전화 와요. 몰락하면 개념권이 넘어가는 건데 예. 그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배당에만. 배당하라고 전화 와요. 근데 국가 입장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세금으로 아니, 근데 받았는데 이제 그까지만 하면 다행인데, 자,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요. 근데 이게 그 공매나 이런 걸로 넘기면, 사실 뭐 한 주당 그 뭐 상속할 때의 주식 평가액은 30만 원짜리가 네. 공매 넘어가 3만 원에도 안 팔리는 경우가 수두룩하잖아요. 10분의 1로 떨어져도 누가 사요? 비상장 주식을. 그리고 그거를 비상장 주식을 사는 사람은 이제 골치 아프죠. 여기 와서 이제 각종 뭐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해서 이거를 비싼 가격에 다시 팔려고 하죠. 그러나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고 법을 유신. 개정해서 증여의 경우는 몰락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의 경우에도 다른 재산으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족할 때에만 몰락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자녀가 그 회사에 나와서 경영 수업을 10년 전서부터 받고 이걸 물려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주식 평가액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녀가 이 회사를 물려받지 않겠대요. 그러면 그때 대표님이 돌아가시면 사실 이 회사는 존립이 위험해져요.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평가는 대단히 고액으로 평가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그렇게 하면 국가는 부동산을 먼저 몰락으로 다 받아가고 현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가치 있는 알짜 자산은 국가로 귀속이 되고 자녀,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나의 자녀는 이 주식만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이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 사장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소유주가 없는 상황인데 자녀는 그 주식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네. 즉 국가와 자녀 간의 자산의 불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세법 누구에도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한 위험도 대단히 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항상 어떤 거를 생각하실 때 지금 젊으셔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70이면 젊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 저는 준비를 이미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는 이제 가지급금이 없는 법인을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가지급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로 고라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네, 실질적으로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가지급금이 없는 법인 자체가. 돈 있으니까 내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인 거죠.